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85%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명계로 채워졌고 특히 유일한 비명계이자 초반 선두를 차지했던 정봉주 후보가 탈락하는 이변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로 이재명 1인 정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진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지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득표율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친정 얘기부터 하시죠. 예. 김영권 의원님부터 하시죠. 85% 높게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바고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85%이 수치를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63%를 받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었죠. 이 얘기는 현재 한동훈 대표를 미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이재명 대표를 미는 민주당 내의 강한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60% 이상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평가가 한동훈 대표를 새로 윤심과 달리 대표로 민 강력한 힘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대표로 그리고 최고위원들까지 거기에 손발 맞춰서 딱 세팅해놓는 이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강한 불만, 비토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박지일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총평 한번 들어보죠. 일단 민주당은 다음 대선은 이재명 체제로 간다 하는 확실한 선언이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당내적으로는 민주당 내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거의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12년 전만 해도 불과 일개 성남시장에 불과했어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급격히 대중적인 지지도를 끌고 모았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고 당대표를 하자마자 그리고 그 전후에 국회의원에도 나갔죠. 국회의원 지금 이번에 연임을 했고 당대표도 지금 연임을 한 상황입니다. 굉장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좀 경이적인 기록이랄까요? 좀 그렇게 봅니다. 또 이번에 85%라고 그러셨죠. 제가 이렇게 대충 찾아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전당대회 45%. 가장 높았다는 거에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는 60%. 송영길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 지금 있지만 35%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김영건 전 의원께서는 이게 김대중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로 당이 결속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개인의 또 어떤 그 개인기랄까요? 이런 것이 지금 좀 표현된 부분이 있고 당도 과거와 같은 민주당이 과거와 좀 다른 여러 계파가 존재하던 민주당이 거의 일극 체제 하나의 단일 계파로 일단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2027년으로 가자 하는 것이 민주당에 좀 좋게 표현하면 좀 총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하더라도 후보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높게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높게 나온 거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강한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그 속에 상당히 녹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저는 이번에 이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후보가 이제 대표 후보가 빈약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김두관 후보가 그래도 정치적인 경력은 상당한데 역할을 못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자기 공간은 자기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비전,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확실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개인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과연 그러면 이재명보다 선수가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득실득실 거려요. 지금 이재명의 허위무사를 거의 자처하는 김민석만 하더라도 1990년대부터 DJ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거의 그 척건이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김두관도 예. 아니 이거 이재명은 정치하기 시작하네 뭐 그 양반은 거의 뭐 떴어요 거의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뭐 호평하는 건 아니지만 화술이나 이런 것들 인기영변 이게 크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85%라는 그런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에는 이거는 이제 거의 밀접한 건 당연하죠.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 때 몇 퍼센트였습니까? 0.73% 예. 차이로 24만 표입니까? 졌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치의 그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투표를 찍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감정이입이 돼 있고 나와 이재명을 동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의 실망을 하고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현대 정치, 이 대중 정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직접 투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서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대중 심리예요. 과거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끝까지 지도자로 남았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1971년입니까? 마지막 대회전에서 유신이 나오기 전에 거의 뭐 95만 표 차이, 본인은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신적인 승리를 갖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김대중 전 그 일종의 정치 야당 지도자가 정권 교체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재명은 지금 그게 가장 큰 무기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과 싸웠다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로 48.5%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투표율은 42.18%입니다.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듣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오히려? 예. 한 30% 전후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요. 그것은 뭐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시작된 전당대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이 일어나긴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보다가 참가한 당원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48.5%였잖아요. 총 투표한 당원들이 약 4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54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현재 당의 당원 규모가 훨씬 더 커서 실제 참가한 투표한 당원들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총선이 언제였죠? 4월 10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8월 18일 전당대회까지 두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총선 끝나고 두세 달 만에, 아니 좀 잔치가 끝나고 나서 국민한테 또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이건 좀 국민들을 좀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영화도 재미도 없는데 관계 나오라고. 그거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정치도 좀 쉬어가며 해야 되죠. 이게 선거 투표라는 것이 막 이렇게 연달아 열면 과잉 민주주의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국민은 좀 지쳐 있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뭐 민주당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쪽은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변수가 있잖아요. 한동훈이 과연 정치적으로 이번에 살아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좀 관심 사안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뭐 올림픽도 있어서 민주당은 좀 공교롭게도 그 관심 집중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대충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반면에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일치단결해서 대선 출정식처럼 이제 대선의 그날까지 이 길로 간다 이런 느낌을 줬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로서 요거는 조금 더 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당헌 당규 바꾸면서까지 일극 체제의 구조적인 장치까지 다 해놓았다는 이런 놓았다는 비판까지 받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2기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어쨌든 당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좀 더 큰 틀에서 화합하고 묶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앞으로 좀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당대회 현장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를 다녔는데 이번에 최고 많이 왔어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대회장이 꽉 차고 그것도 다 못 들어가 가지고 옆에 그 체육관까지 빌려서 영상으로 사람들이 볼 만큼 당원들의 현장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당원들의 마음이구나. 어쨌든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 과제다라는 생각에 당원들이 완전히 몰입해 있구나라는 분위기를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네. 박 실장님, 일극 체제 이 전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현대 대중 정당의 어떤 그 모습과 이렇게 비춰봐야 될 텐데 이게 동시에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당이 진화하는데 진화하면 할수록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좀 죄송합니다만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당의 어떤 뭐 전체주의적 성격도 좀 강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중 정당이 될수록.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이번에 네.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보면은 과거와는 달리 막 무슨 피켓을 들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과거에 민주당이 많이 했던 거. 예. 아주 옛날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당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극렬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재명 일국 체제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당원들의 극성이 한쪽으로 가면서 그게 목소리가 돼서 막 사람들을 주저앉히잖아요. 중간에 그 후보들을 뭐 고민정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숨결까지 느낀다는 친문이죠. 그러면 고밀정이라고 해서 그냥 뭐 이지면 한다든가 또 뭐 지금 얼핏 말씀하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뭐 그 양반의 어떤 색깔을 떠났어. 갑자기 그렇게 될 일은 아닌데 뭐 이렇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발언을 되새기면서 완전히 그냥 커터시켜버리는 집단의 좀 린치에 가까운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참 이재명의 어떤 대표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대 정치에 좀 우리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의 당원이 현재 250만 명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민주당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전 세계 어느 정당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원의 숫자. 500만 명이라고 그러기도 하던데. 250만. 250만. 예, 250만. 권리당원이 125만. 이렇게 당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이제 당원 중심 정당화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변하죠. 이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고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이다가 보니까 서로가 미숙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정착하고 발전시킬까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상에 연결해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봉주 의원 같은 사람은 사실은 본인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이 말씀하신 팬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의 바람을
순풍을 타고 된 분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바람을 역풍을 맞아가지고 두 분 예상하셨습니까?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 못했죠. 누구도 예상하신 분은 못 봤어요. 그렇죠. 누적이 돼가지고 예. 설마 턱걸이를 하더라도 예.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데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면 정봉주 정치인 개인을 어떻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처음에는 근데 1, 2 났기 때문에 1, 2등을 했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정봉주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게 어떤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잡힌다면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싫다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정봉주 같은 좀 약간 강성, 말을 함부로 내지는 스타일이 다음 대권에 가는데 이재명이 대권을 가는 데는 불필요하다. 같은 화면에 잡히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전략까지도 당원들은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과거에 무슨 전략가들이 뭐 사무총장이라는 무슨 당 선대 본부장이 생각해야 될 것을 당원들이 굉장히 알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의 민주성이랄까 정당 내부의 어떤 구조가 조금 진화돼 있다는 것도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반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풍을 맞아서 예상치 못한 탈락을 했는데 반대로 고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전현희 의원 그 김건희 살인자는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단숨에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원 2위로 입성을 했는데 이 발언 두고 이 여권에서는 사과해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명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김영건 전 의원 보시기에 전현희 의원 사과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정봉주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는 제가 다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 생각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가벼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있어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전열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상당한 그 걱정거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누군가는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현희 후보와 이현주 후보가 이렇게 쭉 올라간 형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강한 발언, 선거 과정에서 강한 발언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디올백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작된 거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있었다는 의미에서 정치인이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전 그게 못할 말은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과는 안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더 큰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검찰은 망했다. 그걸 감사의 표시라고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명절 때 뭐 다 주고받더라도 다 감사의 표시가 돼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전현희 전 의원 그 발언은 뭐 적절치가 않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뭐 서로 싸우는 마당이지만 그건 전현희 정치인 개인의 어떤 평가에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안 할 것 같죠? 사과했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좀 유감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정치인이 어느 개인 하나를 놓고 어느 말 하나를 놓고 제가 뭐 크게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당 새 지도부 특징을 보면 일단은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이 출신이 영남 연고자가 많다. 뭐 부모님까지 다 합쳐서 뭐 지도부가 영남 라인업이 좀 영남 출신들이 많이 보지를 한 것 같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것을 민주당이
동쪽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5명이 다 수도권이잖아요. 그것은 현재 민주당은 수도권 정당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과거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호남은 상당히 약해지고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된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 호남에서 단 한 명 민영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호남 정당이었는데 호남 후보 한 명 나오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영남에서 나오면 떨어지잖아요. 당대표 선거 나오면. 이게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당선은 쉬우나 거기서 머무르고 인물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똑같아요. 민주당의 호남 의원은 당선은 쉬우나 인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게 결국 지역 정당이 되면서 영남도 손해보고 호남도 손해보고 있는 이 모습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된 분들이 정치적으로 영남의 어떤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정치적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뭐 대구 경북을 뭐 또 아니면 뭐 부산 쪽을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더 유심히 들여다볼 것 같지는 않아요. 공교롭게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제 김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그 묘하게도 민영배 의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 분이 떨어지면서 광주에서 광주 출신이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좀 영남권의 색채가 조금 가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살짝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두 당 지도부가 꾸려졌는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강력하게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당 지도부는 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다소 당대표가 힘을 행사하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공공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두 지형도가 다른 두 집행부가 앞으로 국내 정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어떤 상황을 펼쳐줄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여야의 새로운 수장이 되는데 뭐 국민적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본인들도 여러 난관이 있다는 걸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보면 한 40% 약간 상회하는 그런 뭐 이재명이 잘할 것이다 아니면 한동훈이 잘할 것이다 이런 건데 큰 기대치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새로운 당을 지금 결성해야 된다 하는 굉장히 좀 과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어떤 일극 체제를 완성했는데 이걸 잘 끌고 가야 한다는 조금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마 어느 순간에는 지금 좀 합의될 수도 있는, 뭐 우리가 지금 후반에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이 좀 어떤 그 성장이라는 일변도에서 분배,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물론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성장도 중시해야 된다는 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중도를 염두에 둔 것이죠. 양당이 공이 지금 탈출구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당으로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 자신들의 영역을 중도 이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유념하고 헤쳐나갈 수 있냐에 따라서 각자 개인의 대선 가도의 승패도 결정할 수 있고 두 당, 거대 여당의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의 진로도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모든 결정의 권한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얼마나 안정되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빨리
한동훈 대표가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당내에서 만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일정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양당의 대표 체제는 형성되어 있지만 오히려 여당의 대표가 얼마나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대표 회담 물론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조금 원래 예정됐던 일정에서 연기가 됐습니다만 연기되기 이전에도 생중계 문제를 가지고 이 옥신각신 정말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대표 회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 보시기에 회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여러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TV 중계 생중계인지 생중계겠죠. 하자는데 저는 찬성해요. 그게 회담을 하는데 무슨 중계 방송을 하느냐는 건데 지금 우리 토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대선 TV 미국 옛날에 1960년대입니까? 존 F 케네디가 나왔을 때 TV 토론을 했는데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이게. 정치가 발전하려면 아마 제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 생중계도 한번 해볼 만하다, 시도해 볼 만하다 해보고 그게 너무 이게 좀 자극적 이러면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번 또 만나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지금 모든 것이 완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물론 김용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 대표로서 독자성을 좀 구축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권한이 있느냐는 것인데 결국 그게 있다 없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만약 여기서부터 본인이 원했던 바를 이재명 대표를 또 설득하고 해서 본인이 양보했던 부분을 상당히 밀고 나가서 그걸 성취해낸다면 특검법이든 아닌 다른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적을 낸다면 한동훈 체제는 공고화될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 회담부터 좀 삐끗하기 시작하고 그게 누적된다면 한동훈 체제도 굉장히 오래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겠죠.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회담과 토론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토론도 할 수 있고 회담도 할 수 있죠. 자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동의를 하고요. 국민들 앞에 두 분이 함께 자주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그것을 생중계로 하자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회담을 하려고 하면 서로 조용하게 속내를 터놓고 해야 할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 주고받는 걸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은 회담답게 하고 필요한 토론이 있으면 100분 토론 나와서 하면 되죠. 우리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그냥 시작으로 한번 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비공식 회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두 당 대표가 합의를 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회담 쪽으로는 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하면 좋겠지만 첫 만남이니까 특히 말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서로할 이등이라면서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게 있죠. 저 사람들의 어떤 속내까지도 속살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그럼 정치가 계속 발전한다면 뒷면에서 타협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한 막말로 좀 닦아놓고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처음부터까지 보듯이.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잔치 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저 의료대란 어떡할 거예요? 저렇게 이름 벌려놓고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요즘 병원 가보는 사람들은 갔다 와서 진짜 환장하겠다 그래요. 당장 피는 철철 나고 급한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료대란 문제를 두 분이서 만나면 해결책을 만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회담을 좀 하고 토론할 건 또 나중에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2기 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용건 의원 보시기에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되는 핵심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민주당도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은 의석수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높은 지지를 해서 의회는 장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입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법을 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못 넘습니다.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도 거부권을 행사해. 쌀값 떨어졌다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금 거부권 행사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참 깝깝한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는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재명 2기 체제의 가장 큰 숙제이고 딜레마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박 실장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2기에는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이십니까? 이제 사법부의 스케줄이 있는 것이죠. 지금 9월, 10월 초쯤이면 1심 판결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제가 아까 말씀 이재명 1인 체제가 완성된 순간이 어쩌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정점일지도 몰라요. 냉정하게 본다면은 솔직히 대선 가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징조도 있지만 그 제일 원인이 사법 리스크죠.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 그러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없을 수 있어요. 아까 뭐 김영건 전 의원님도 아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뭐 이런 수수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말씀을 논평하셨지만 그런 논평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그 당대표는 지금 명백히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뭐 기술적으로 이걸 뭐 연장을 해서 다음 대선까지 유죄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안 나오게 하고 대통령이 돼서 그냥 하고 나중에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구석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1국 체제가 완성됐다고 하는 부분의 뒷이면에는 제가 모두의 그 온건파가 사라졌다, 당내 파벌이 사라졌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숱한 인재들이 민주당 내에 있잖아요. 지금 반명이랄까 비명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인데 갑자기 정치를 안 하느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죠. 뭐 지켜보고 있을 수 있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내가 이렇게 보고 어떤 순간에는 뭐 덕달같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네.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은 뭐 좀 길어지지만 그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뭐 협의를 한다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든가 하면서 본인의 정당성 그 중도를 할까요? 뭐 성장을 아까 이재명 대표 꺼내기 시작했다는데 격차나 분배 해소 이런 너무 그런 쪽보다는 약간의 이 성장 부분 중도를 포용하는 그런까지 가버린다면은 와 이거는 사법적인 리스크를 떠나서 완전 정치적인 정통성을 굉장히 확보해 가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안 빼고는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모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예. 법안이 안 되면 어떤 정책도 실현할 수 없는 정부. 정말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거덜나는 건 나라와 국민들 민생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모적인 상황을 해소하려면 두 분 생각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과 대통령 사이를 조정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서로를 설득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만들었다면 이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숨통을 트이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돌한 측면은 크게 보면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냥 쏠린다면은 굉장히 그게 국민이 견제하라고 지금 뭐 입법부를 둔 것이고 행정부를 대통령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뭐 충돌 아주 파국이 아닌다 하면 충돌도 나쁜 건 아닌데 다만 김용현 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의료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굉장히 사실은 뭐 한동훈이니 이재명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의료 개혁 이 부분을 좀 민주당과 좀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적인 압박 내지는 양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소망이고 또 하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총선 직전에 1%포인트 차이로 그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의 다 합의했는데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 뭐 다른 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자꾸 복잡하게 문제를 끌고 가지 말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뭐 금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제 문제 이런까지도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펼쳤으면 하는 뭐 소박한 바람입니다. 네. 자, 매달 한 발 월간 정치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용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도 정치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월간 정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